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도 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정점을 찍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가 정점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2021년도 하반기까지는 주가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지금 자리에서 어디서 보느냐? 자, 일단은 이제 마지막 좀 정리하는 시간들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CJENM 제가 시초가에 좀 드렸던 부분들은 오늘 지수와는 상관없이 우상향 추세가 좀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이고요. 추가적인 상승 제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드렸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들은 앞으로 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이데일리 웰스토어에서 제가 발표했던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초반의 흐름들은 뭐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드리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면요. 우선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어떤 흐름들이 이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08년도 리먼 사태, 사실 리먼 사태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10년 사이클로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이런 전설이 있죠. 그래서 97년도 IMF가 왔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해서 뭐 2018년도에도 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2018년도는 아니었지만 19년도, 20년도에 또 위기가 사실 왔던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했다는 것은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펼친 거예요. 왜냐면은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하는 거죠. 금리를 인하해서 제로 금리까지 내리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대출 받는데 한 1%밖에 이자가 안 돼요. 그럼 당연히 대출 받아서 급한 돈 쓰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기업들은 대출이 싸니까 돈의 값어치가 싸니까 당연히 대출을 늘려서 투자를 늘리는 이런 구조로 흘러갈 수 있겠죠.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게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는 경기 부양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금리만 인하했다가 처음으로 이제 벤 버냉키가 중앙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달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사들이면 그 채권을 돈 주고 살 거 아닙니까, 중앙은행이. 그럼 그 채권에 대해서는 본인이 들고 있고 그 채권을 삼으로써 비용을 지불하면서 돈을 제시를 하니까 시장에 직접적으로 돈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헬리콥터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왜냐면 헬리콥터에 돈 실어놓고 막 뿌려라 라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실 이런 정책은요 없었어요. 그동안에 인류 역사상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겠다라고 해요.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경제학과에서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저는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전에 제가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이전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사실 대학 가서 배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경제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왔던 게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 과거에는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 없었습니다. 과거 대공황 시대 때, 루즈벨트 대공황 시대 때는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한 게 아니라 대규모의 정부 주도의 사업을 했죠. 그래서 뭐 남북 동서 철도를
미국을 가르는 철도를 깐다든가 도로를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기 부양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란 것은 2008년도 리먼 브라더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거를 하면 모두가 망할 거다. 왜냐면은 돈을 막 푸는 거니까 이러다가 슈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망할 거다 이러면서 미국 외 국가들은 굉장히 그걸 비판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이 경제의 장악력은 훨씬 더 커졌죠, 여러분들. 예,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의 흐름들을 보시면 여기거든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계속 우상향 추세의 흐름들로 나타나주면서 2019년도까지도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어요. 한 번도 조정다운 조정도 없이 월봉상으로 보면 그냥 조금 일시적으로 좀 주춤하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줬죠. 그래서 2008년부터 양적 완화 시작해가지고 2017년도, 18년도까지도 금리를 올리기 직전까지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했고 미국이 가장 큰 경제 성장과 증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다시 또 금융위기, 그러니까 금융위기라고 할 수는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굉장히 좀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빵 하고 터지면서 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보고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너도 나도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중앙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무제한적인 경제 부양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뭐 추경예산 편성해가지고 긴급자금 투입하고 재난지원금 여러분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는 뭐 시에서 한 번 주는 거랑 정부에서 주는 거 한 번밖에 못 받아봤는데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또 프리랜서라든가 뭐 많은 분들이 또 3차, 4차, 5차 막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부양하는 부분들도 있고 기업들에게도 대출을 해줌으로써 기업이 망하지 않게끔 항공업계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좀 부작용도 일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이제 돈 풀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 같이 오르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에요. 경제가 하락하면서 물가도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면 안 좋잖아요. 왜냐면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게 적어지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건 가격만 오를 경우는 최악이죠. 가장 최악이에요. 근데 물가가 오르면은 월급도 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에 부모님 세대 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다녀. 뭐 삼성전자 다녀. 나 금성 다녀. 옛날에 금성이었잖아요, LG가. 그죠? 금성 다니는데 월급이 얼마였어요? 막 30만 원, 뭐 20만 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LG 다니면은 월급 얼마 받아요? 한 500만 원 받나요? 400만, 500만 원, 뭐 600만 원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오르면서 함께 경제가 성장을 해나가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도 빨리 올라버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까봐 우려를 하는 거죠.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자, 그럼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장에 뿌린 돈을 걷어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종료해야 됩니다. 양적 완화를 종료해요. 그러면은 어떤 과정들이 있냐면 자, 경제 위기가 왔어요. 경제 위기가 오면 처음에 금리를 인하합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양적 완화를 해요. 양적 완화는 시장이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거라 그랬죠. 금리는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리고 그러면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을 해서 다시 정상화 궤도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뭘 먼저 해야 되는 거냐면 테이퍼링을 먼저 해야 돼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는 정책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매달 1200억 달러를 여러분들 채권을 사들이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미국의 페드가 매달입니다. 여러분들. 1200억 달러면 120조인가요? 그죠?
1200억 달러면은 130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매달 130조씩 시장에 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 그 인프라 투자 말고 그냥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1200억 달러를 뿌리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중앙은행이 엄청나죠, 여러분들. 매달 1200억이니까 그거 1년만 하면 얼마예요? 예. 경으로 가는 경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흐름들이 나타나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차 줄여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6월 달에는 1200억 달러를 채권 매입을 했지만 5월 달에는 1100억을 매입하고 4월 달에는 1000억을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점차. 그러면 그것을 이제 테이퍼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테이퍼링이 다 끝나면 나중에 매달 제로로까지도 갈 거 아니에요. 제로까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뭘 하느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즉 테이퍼링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양적 긴축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양적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줄여나가는 행동을 하고 테이퍼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금리를 인상시키고 금리가 인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잘 돌아가면 이제 그동안에 매달 1200억씩 뿌렸잖아요. 그 뿌린 거를 이제 회수하는, 이제 회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수. 회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처음 테이퍼링에 대해서 과거에 논의가 이루어졌었어요. 과거에. 2013년도에. 근데 여러분들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이 들어가는 데에는 2017년도, 18년도 가서 그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테이퍼링이 들어가고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5년이라는 시간. 그럼 왜 이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여러분들 2013년도에 처음에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논의해야 된다. 지금 같은 상황의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뭐라고 나왔냐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4.2%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 FOMC 의사록에 테이퍼링 힌트를 줬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시그널이 과거에 언제 나왔었냐면 2013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양적 완화를 하고 양적 완화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을 하는 데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게 차례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에 작용 반작용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 논의에 들어갔다더라 라고 하니까 증시가 떨어져 버려요. 그죠? 근데 증시가 떨어지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바로 테이퍼링 시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증시가 안 떨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제 지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테이퍼링을 할 거야 라는 전제 조건을 걸었는데 항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작용 반작용의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할 거야 라고 해서 아무 현상이 안 나타나줬으면 바로 테이퍼링을 시작했을 텐데 충격을 받아버리니까 여기서 바로 테이퍼링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순간에도 또 조금씩 긴축이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 충격이 좀 일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올라갔다가 2013년도부터 14년, 15년, 16년 요 자리에서 이제 주춤주춤하죠. 미국 증시가. 왜냐면 이제 금리 인상한다는 소식들이 나와줬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충격 파동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진행을 못하니까 이게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흐름들이 나타나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얘기는 이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정도. 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 발언에만 해도 그죠? 이런 발언만 가지고도 벌써 다시 현재 우려감이 나타나주기 시작하니까
연준 의사들이 뭐라고 나와요? 테이퍼링 진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테이퍼링 당장 할 게 아니라 좋아진다라는 전제 하에 할 거야 라고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기 시작하더라라는 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의 그러면 기준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기준이 뭐길래 도대체 현재 흐름들에서 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에는 연준의 기준이 뭐였냐면 2%의 물가 상승률과 고용지표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금리를 올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터지고 13년도부터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하는 게 7년, 8년 요 시기거든요. 그때 물가가 2%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014년도에 일시적으로 테이퍼링 얘기 나왔을 때는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4% 정도 나오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시장이 공포스럽게 작용을 했지만 결국에는 테이퍼링이나 이거 시작된 것은 2016년, 17년도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지표가 뭐 2%를 넘어섰다고 해서 당장 금리를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시장은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이 높으니까 두려운 거죠. 멀미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슈가 계속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연준에서 뭐라고 했냐면 평균 물가가 2% 상승할 때까지 용인하겠다. 그러니까 2% 넘어가는 물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도 개선돼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지수가 4.2%나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이거는 CPI 지표라고 해요. CPI 지표. CPI 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4.2%나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물가가 올랐는가? 이게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 2년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기준에서는 4월 달이 4.2% 오른 게 맞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020년 4월 달 기준보다 2021년 4월 달이 물가가 4%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어떤 특이점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작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작년 4월 달로 여러분들 돌아가 보면 어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봉쇄를 완전히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도시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완전히 경제를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나라를. 그죠? 나라 뭐 비행기도 못 타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모두 집에 있고 그죠? 막 그런 식으로 통제를 했죠. 그래서 뉴욕 한거리가 완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어느 정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완전히 경제 봉쇄를 하진 않았죠. 그래서 뭐 재택근무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최근까지도 미국은 실리콘밸리에서 재택근무가 대부분 이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지금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건이 안 팔리고 뭐 스포츠 경기도 안 열리고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니까 호텔이나 항공사들 다 망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정상화가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전년 동월 대비보다는 물가가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지표를 한번 봅시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 요인은 팬데믹 때문에 크게 위축됐던 곳에서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올랐나 탑 5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 스포츠 이벤트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스포츠 이벤트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이 메이저리그가 바로 오픈을 안 해가지고 미국의 ESPN이 한국의 프로야구를 판권을 사다가 미국에서 중계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 뉴스를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NC 소프트가 NC잖아요.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주 사람들이 NC를 응원하고 막 이랬어요. 그죠? 거기가 또 공룡이 유명하기 때문에 또 다이노소도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주고 사실 바로 처음에는 무관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관람료가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재개가 됐잖아요. 그죠? 띄엄띄엄 맞는 걸로. 그러니까 당연히 스포츠 이벤트에서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이거 전월 대비 아닙니다. 10%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료도 당연히 오르죠. 왜?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국내에서 여행을 엄청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전부 마스크를 안 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마스크를 아무도 안 껴요. 그러니까 이번에 5월 말일날 메모리얼즈 데이라 그랬죠, 제가. 그때 연휴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그때 여행 가기 위해서 4월달에 사람들이 항공료와 숙박료를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라스베가스로 가고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가고 서부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더운 날씨 쪽을 찾아서, 그죠? 바다를 찾아서 여행 가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컴퓨터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여행을 차로 타고 다닐 거야. 근데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생각보다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고차를 매매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물가 상승 상위 랭크에 되어 있는 섹터군들을 5개를 뽑아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똑같이 여러분들 2022년도 4월달로 갔을 때 또 10% 오르고 항공료도 10% 오르고 숙박료도 8% 오르고 이렇게 오를 거냐라는 거죠.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어느 수준에 도달을 해서 정상화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들 섹터가 차지하는 미국 전체 경제의 규모는 7%밖에 채 안 돼요. 그런데 이 CPI 지표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율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네, 그 비율을. 그러니까 나머지 93%의 섹터의 소비자 생산 물가 지수는 0.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통계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2% 딱 찍혔지만 이게 사실 팬데믹 상황에서 조금 정상화되는 과정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전월 대비로 비교했을 때는 4월달에 0.8%밖에 증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물가 상승률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것 때문에 증시가 떨어졌거든요. 미국 증시도 폭락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떨어졌어요. 근데 연준의 2인자 리처드 클라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준 부의장이 나서 물가지표 놀랬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죠? 보시면은 연준의 이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어제자 기사입니다. 어제자 기사.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수급 불균형을 통해서 나타나준 거기 때문에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죠? 이게 너무나도 이해가는 부분들이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우려를 진정시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경제 일부 부분에서 최근 튀어오른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시장 당시 도달했던 저점에서 물가가 회복되고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해소된 뒤 안정될 거다라는,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가 이해가 가시죠? 네, 무슨 얘기인지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고용지표 개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고용지표 개선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4월 달에 여러분들 비농업 분야 취업자 수 증감률을 예상을 했는데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 100만 명 정도는 취업을 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4월 취업자 수를 공개를 딱 했는데 26만 명이 나왔습니다.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왔죠,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아직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미국이. 그죠? 그런데 지금 고용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나타난다고 해서 테이퍼링을 한다? 그러면은 경제의 불확실성은 급격하게 또 쭈그러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연준이사들이 총동원돼서 위험자산 선호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주니까 미국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주냐면 제가 아까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그랬죠. 즉 달러 약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달러 약세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선호 현상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네,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 달러 인덱스의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차트. 보이시나요? 쭉쭉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러니까 원화는 강세로 가야 돼요. 달러 약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원화 강세로 가면 외국인 수급들은 들어와야 줘야 됩니다. 근데 안 들어오죠. 그 얘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시장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최근에 발표했던 FOMC 의사록에서는 테이퍼링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의사록이라고 하는 건요. 잘 보세요. 의사록이라고 하는 것은 FOMC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13주 뒤에 발표하는 회의록입니다. 그러니까 4월 둘째 주에 회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4월 둘째 주에 회의를 했다라는 것은 4월달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3월달 지표를 가지고 그들이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4월 둘째 주에 하니까 4월 지표는 5월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월 둘째 주에는 3월달 지표를 보고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3월달 경제지표가 어땠냐면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3월 고용지표가. 3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국 3월 고용지표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91만 개였어요. 91만 개. 그러니까 4월 달에는 100만 개가 증가할 것이다 예측을 한 거였어요. 근데 91만 개였는데 3월 달에는 91만 개였는데 4월 달에는 26만 개였어요. 26만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황당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왜 갑자기 좋아졌다 갑자기 나빠지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느냐? 아직까지 이게 정상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정상화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정상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달에는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는 반면에 어떤 달에는 아직까지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괜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FOMC 테이퍼링 언급은 긴축 신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추가 진전이 아직 안 나타나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3월달엔 90만 개였다가 4월달엔 다시 26만 개로 줄어들었잖아요. 그게 계속 90만 개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이고 고용지표도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그 다음에 고용지표 개선세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증시가 급락하거나 떨어지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해서 긴축이 끝나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몇 개월 이어진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양적 긴축으로 간다. 그 과정이 과거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증시의 고점을 터치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저는 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흐름이 나오냐?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펀드를 가입하면 차익 실현, 수익 실현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나 혼자 투자를 한다라면 내가 팔고 싶은 마음변에서 팔았어 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은행들,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위탁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왜 샀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왜 팔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야 봐봐 4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4%나 급등했어.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곧 있을 거야. 그러니까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빌미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팔았죠. 최고 외국인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삼성전자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예. 그죠? 그럼 왜 팔았느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당장 흐름들에서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지금 눌림목 자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삼성전자는요, 2016년도에 급등했다가 거의 2년이 횡보했어요. 그 다음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 강하게 상승을 했으면 보시면 이 각도 상승과 차원이 다른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팔아야죠. 팔아야 수익이 나오니까. 판 거예요. 일부를.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자체가 어렵다 하지만 실적이 일단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눌림목 자리가 나오는 자리에선 버텨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재평가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반도체 사이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도 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정점을 찍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차트만 보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2016년, 17년, 18년도 요때였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18년도가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주가는 언제 정점을 찍었냐면 2017년도 말이었어요. 즉 한 1년 정도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는. 그런데 지금 2022년도가 정점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2021년도 하반기까지는 주가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22년까지 예상하고 있지만 23년까지 그러면 2021년부터 22년 초까지 그죠? 그때 흐름들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업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조정 자리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1년을 바라본다 생각하신다라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불과 몇 개월만 옮겨서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정말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안 가는 종목이었어요. 그때 갔던 종목이 뭐냐면 카카오랑 네이버였어요.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이 종목들 다 팔고 삼성전자 다 팔고 네이버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 줄 때 3월달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그때 여러분도 어때요? 작년 말부터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 줬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가느냐 삼성전자 쪽으로 가느냐 이 희소 게임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왜냐면 대형주들은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얘네 몸집이 얼만데요. 예, 얘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470조 아니에요. 470조. 그러니까 470조를 끌고 올라가려면 다른 종목 다 팔아가지고 여기다 때려 박아야 돼요. 그래야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 주춤하는 자리에서 이 팔고 나간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다른 종목들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종목들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끌고 올라오는 종목들 많죠. CJENM 흐름들 여러분들 이거 시가총액 얼마밖에 안 해요. 아까 400조였죠. 얘네 시가총액 얼마예요? 3조밖에 안 돼. 3조. 그러니까 조금 팔아서 여기다 좀 넣어버리면 주가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당장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구조로서 상승 탄력이 이어질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박스권에 붙들어 놓고 지수는 박스권에 붙들어 놓고 그 외의 종목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잘 나타나줄 가능성이 높은 장세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관심 갖는 게 뭐예요? LG화학 갈까요? 삼성 SDI 언제 갈까요? 삼성전자 갈까요? SK하이닉스 언제 가나요?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이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 내놔도 이상한 자리가 아닙니다. 당분간은 박스권에 대한 조정들이 나와줘야 될 종목들이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쉬어갈 때 다른 종목이 무엇이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거기서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지금 자리에서 어디서 보느냐?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중국 소비주들 보세요. 오늘 중국 소비주들 흐름 좋아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중국 소비주 이번 주에 계속 매수해드렸어요. 조정받을 때. 이유가 뭐예요? 한미 정상회담 끝나니까 중국이 바로 우리나라 이제 방한 뉴스 나와요. 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야 너네 미국 붙은 거야? 이 자식 나쁜 새끼들 이러면서 너네 이제 안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60% 무역 거래를 중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한국의 부품을 못 받으면 문제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당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국 소비주들,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날 지난주 금요일에 웰스토어를 할 때도 CJEN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CJENM 여기 보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요 CJEN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상승하는 흐름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거래 들어오기 시작하죠. 전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나아지면 온다고 하는데 온다. 그냥 올까요? 한알령 해제에 대한 뉴스들,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가지고 40조 원어치의 투자를 했듯이, 물론 중국이 우리나라 올 때 우리나라가 미국 같아 간 만큼 정도의 금액을 갖고 오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사전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움직임도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시진핑 방한 뉴스 슬슬 얘기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정부 측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지원 저기 국정원장 있잖아요. 지금 국정원장 맞죠? 박지원. 박지원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국 방미 했잖아요. 방미. 지금 미국 갔잖아요. 미국.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북 이슈도 서서히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철도주들 이런 관련된 종목들 뭐 JST나 뭐 이런 종목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 그런 종목들하고 아무거나 다 사면 안 돼요. 다 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저희는 현대로템 줄 들고 있는 거예요. 현대로템 2만원 초반대. 여러분들 여전히 관심 가지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좀 무겁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는. 대북주 다른 종목들보다는. 하지만 철도주 같은 경우에는 왜 여러분들 기대감이 높아요? GTX 노선에 대해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GTX 노선표 보셨어요? GTX 노선표? 수도권을 1시간 이내에 전역을 다 돌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아닙니까? 지금 현재 GTX 노선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노선도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D 노선까지 나왔죠? 보시면은 요게 이제 GTX 노선도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검은 게 A 노선. 그죠? 2023년 준공 들어가죠. 그 다음에 B 노선이 여기 요렇게 송도서부터 마석까지 요렇게 서울역을 거쳐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C노선이 요겁니다. 최근에 C노선 연장, 그 다음에 D노선이 요렇게 가는 거예요. D노선을 이제 김포까지 갈 거냐, 부천까지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얘기들이 나오는 요 철도들을 여러분들 지금 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깔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북 이슈뿐만 아니라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GTX라는 것은 과거 경기도 얘기가 나왔던 거는 처음에 김문수 지사일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땅에다가 50m까지 파가지고 고속철도 깐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책은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이게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호재를 받을 만한 종목들, 땅 파는 기업들, 그죠? 그 다음에 철도 기업들.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특수건설 이런 게 급등했죠. 최근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까지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섹터군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죠? 중국 소비주, 한알령 해제 기대감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철도 관련된 기업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지금 5월달 흐름들이 나와서 썸머 랠리를 준비해라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사실 근데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를 사놓으면 수익 나는 구조예요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려요. 삼성전자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움직이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그동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일부는 사모으신 건 괜찮은데 나머지 물량들은 이미 급등해서 지금 조정받는 종목들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만한 섹터군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해나가셔야 수익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매매를 혼자 하기가 어렵다. 전문가님 저는 지금 종목이 손실이 많이 나 있어가지고 이 종목을 정리하고 좀 종목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오십시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함께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매니저한테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 가입하는데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플랜을 갖고 여러분들 매매를 하는 것과 그냥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매매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전략들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